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이란 곳은 교통에서 아주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주변에 아산, 세종, 목천읍과 인접해 있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주요 도시로 접근성이 뛰어나요. 2000년대 중반부터 아산시 배방읍과 세종시 소정면을 연결하는 국도 43호선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풍세면 가속리 일대 도로가 확장이 됐고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한창이던 그 시기, 풍세면 가속리 일대에서 예기치 못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2006년 1월 14일,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먼지와 굉음이 뒤섞인 현장에서 인부들이 굴다리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그 잔해들 속에서 이질적인 물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검게 그을린 인간 형체였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초긴장 상태가 됐고요. 바로 경찰이 신고했죠. 이어 모든 공사 중단된 채 현장 출입이 통제됩니다. 그곳에서 나온 건 불에 탄 여성의 사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밀 감식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단순한 화재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에요. 피해자의 늑골 아래에서 깊게 찔린 자상 2개가 발견됐고요. 심지어 성폭행 흔적도 있습니다. 질 내부에서 남성의 DNA가 채취된 건데 더 참혹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흡기에서 그을음이 발견됐어요. 즉 이건 불길이 휩싸일 당시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사실 천안 사람들조차 잘 가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공사가 한창이었고 인부들 외에 접근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여기에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분명 풍세면 일대의 지리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추정합니다. 다행인 게 있었는데 시신의 일부 지문이 완전히 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던 26살의 여성 표 씨였습니다. 마침 시신이 발견되기 사흘 전인 1월 11일 아침에 회사 면접 보러 간 뒤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은 가장 먼저 회사로 수사 방향을 맞추게 되는데 그 회사가 하나상사라는 곳이더라고요. 얼마 전 천안에 있는 생활정보지에 컴퓨터 잘 다루는 20대 여직원 구합니다 라는 채용 공고를 올렸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조사해보니까 이 하나상사 사업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유령 회사로 나오는 거예요. 당장 추적에 나선 경찰은 채용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대포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드폰 자체를 어떻게 구입했나 그걸 또 알아보니까 사건 며칠 전인 1월 9일 오후 6시에 이번에는 수원 이마트 인근에서 공중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어요. 그리고 물품은 퀵서비스로 전달받았죠. 마침 또 이 핸드폰을 전달한 배달기사, 그가 만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핸드폰 줬는데 키가 작고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발빠르게 경찰이 이걸 토대로 수원 이마트 그리고 천안 풍세면 사이에 설치된 CCTV를 다 확인했는데요. 비슷한 조건을 가진 수상한 남성은 나오지 않았죠. 수사팀은 현장 주변도 탐문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별다른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해요. 이어 살해금 2천만 원을 내걸고 목격자를 찾아 나섰죠. 제보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한 사람이 피해자 표 씨가 어떤 3명의 남성과 함께 있는 걸 본 것 같다라는 제보가 하게 돼요. 그는 이들의 인상착의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보였대요. 키 180cm,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죠. 얼핏 들리는 바로는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했고요. 특히나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 2줄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2명은 좀 더 젊은 30대 남성으로 보이는데 한 명은 170cm의 보통 체격, 다른 한 명은 더 키가 작고 좀 날렵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토대로 일단 첫 번째 남성의 몽타주를 만들었어요. 본격적인 탐문 수사를 착수했죠. 그러던 1월 20일 오후 1시 30분, 이 수사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풍세면에서 살고 있던 59세 주민 장 씨가 이 지역에 탐문을 나온 경찰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형사님, 저기 저 논바닥에 있는 시신은 언제 치우는 거예요? 자, 이 주민이 처음 시신을 발견한 건 4일 전인 16일이었어요. 이미 동네에서 첫 번째 그 표씨 시신이 발견되고 난 후였죠. 그래서 그때 나온 시신인가 보다 그냥 생각을 했대요. 당연히 경찰이 수습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4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탐문을 나온 경찰한테 조심히 물어본 거예요. 세상에나, 경찰의 안색이 창백해졌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시신이 나온 겁니다. 심지어 그 시신은요, 표씨의 시신과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는 보온포에 덮여 있었고 코와 입, 양손에 박스테이프가 칭칭 감긴 채 목이 졸린 흔적이 여실했죠. 아니 5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야 발견하죠? 앞서 현장 조사도 분명 했다며요. 어쨌든 지문 조회를 해보니 피해자는 인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26살의 여성 송 씨였어요. 자, 이번엔 또 인천에 살던 여성입니다. 그럼 앞서 표씨 살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경찰은 즉시 두 사건을 대조했어요. 그런데 범행 방식 확연히 다릅니다. 표씨는 흉기에 찔리고 성폭행을 당한 후 불에 태워졌어요. 반면 송 씨는 단순히 목이 졸려 사망했고요. 두 사람은 각각 안성과 인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왜냐면 결정적으로 이들 모두 하나 상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요. 실제로 당시 공고를 보고 10명의 여성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종된 건 표 씨와 송 씨뿐이었고요. 그 외에 사망 추정 시각과 유기 시각도 비슷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살해당했고 유기됐다는 건데, 자, 이건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특정 연령대의 여성을 겨냥한 어떤 계획 범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그 하나 상사의 채용 담당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곧이어서 또다시 경찰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두 사건이 언론에 빠르게 퍼져나간 거예요. 특히나 천안판 살인의 추억이다 라는 아주 자극적인 타이틀로 막 무분별하게 기사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때 심지어 어떤 언론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어디서 이미 범인이 목격되었다더라, 지금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한다더라, 이런 오보가 빠르게 나갔어요. 근데 사실 이건 목격자 탐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담당했던 충남경찰청의 광역수사대가 언론에 왜 이러냐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요. 결국엔 논란 끝에 2월 6일 날 이 수사권이 천안경찰청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면 사실 전면 재수사를 의미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 이런 해프닝을 거치고 나서 다음 수사팀은 모든 단서를 재검토했고 범인의 발자취를 추적해요. 그러는 와중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죠. 치열한 수사 끝에 다행히 아주 중요한 단서가 확보됩니다. 1월 10일 오전 11시 피해자 표 씨가 천안 이마트 주차장에서 어떤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찍힌 CCTV가 나온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이 차가 렌터카야. 근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번호판을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단서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또 다른 피해자 송 씨 기억하시죠? 이 송 씨의 금융기록에서 같은 날 1월 12일 국민은행 카드로 대출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당시 은행 상담을 한 그 통화 내역에 남성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뭐 다른 사채 회사에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냐 문의가 데려왔는데 이것도 뭐 전혀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은행과 사채 회사 두 곳에서 남겨져 있는 음성이 동일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뭔가 지금 범인으로 추정된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막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정황이죠. 그래서 경찰이 바로 풍세면 일대의 통신 기록을 전부 확보해요. 근데 그게 마리조아 통신 기록이지 그 일대에서 통화한 거 모두 다 추적한 거예요. 그게 무려 72만 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렌터카 대여 기록을 하나하나 조사했고 이 두 개의 내역을 토대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용의자를 추려내기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로 설명하면 뭔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경찰로선 정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집중 추격을 한 끝에 유력 용의자 한 명이 떠올라요. 그는 바로 34살의 남성 명병석이었죠. 기록을 보니까 1월 10일 인천 부평에서 렌터카 빌렸고요. 또 결정적으로 은행에 남아있는 그 목소리와 유사해요. 그래서 경찰이 얘 지금 어디 살고 있나 봤어요. 거주지가 이번에 또 경기도 시흥이더라고요. 고시원이요. 바로 잠복에 나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얘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주민들도 얼마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대요. 어라? 얘가 사건을 저지르고 돌연 행방이 묘연해졌다? 근데 만약에 그가 범인이라면 또 돈을 목적으로였다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가만히 있었을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닐까? 이렇게 경찰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범죄 그 분석 시스템에다가 명병석 조회를 했죠. 와, 예상이 적중했어요. 이미 명병석이 인천 남동경찰서에 강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더라고요. 자, 얘는 왜 그럼 구속이 되었느냐 자세히 알아보면 얼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인천의 생활정보지를 뒤적이면서 새로운 표적을 물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9살의 여성 박 씨가 딸의 과외 선생을 구한다라는 공고를 내게 되는데 명병석이 바로 전화를 건 거예요. 이틀 뒤인 4월 12일 인천시청역에서 만나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자 명병석은 박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럼 무료로 수업 시연을 해주겠다 라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차에 태웠죠. 하지만 차가 향한 곳은 미리 물색해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고 박 씨를 협박합니다. 이때 가지고 있던 현금 54만 원을 빼앗았고요. 성폭행을 시도하게 돼요. 하지만 박 씨가 죽으림을 다해 저항을 하면서 일이 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마침 이때 뒤쪽에서 택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걸 눈치챈 피해자 박 씨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도망쳐요. 그리고 택시 쪽으로 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규를 했죠. 택시기사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명병석은 막 도주를 하는데 그 자동차 번호판을 외우게 됩니다. 자, 케이스가 아주 운이 좋았죠. 그렇게 경찰은 사건 발생 불과 4일 만인 4월 16일에 시흥시 고시원에 있던 명병석을 이미 체포해둔 상태였어요. 천안 사건을 맡고 있던 수사대가 즉각 구치소로 달려갔고요. 자, 너 풍세면에서 발견된 표씨 시신, 송씨 시신, 너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야? 조사를 시작합니다. 명병석은 무슨 소리냐? 난 아무 관련이 없다. 전면 부인합니다. 당신들이 조사한 대로 내가 대포폰을 구매한 건 맞지만 난 그걸 누구한테 그냥 전해줬다. 나는 살인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런 얄팍한 거짓말이 쉽게 통할 리 있을까요? 자, 증거를 하나씩 되짚어 볼게요. 경찰은 이미 표씨 부검에서 채취한 체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했더니 100% 일치해요. 게다가 통화 기록 역시 사건 발생 시각에 명병석이 그 현장에 머물렀다라는 걸 증명했고요. 이렇게 무수한 증거로 그를 압박하자 억울하다던 명병석이 입장을 바꾸고 결국 범행을 시인합니다. 동기가 뭐였냐 보니까 돈이었어요.
명병석은 친형의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됩니다. 사채, 카드빚 더해서 3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이자는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어요. 매일같이 빚독촉에 시달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절도입니다. 자, 알고 보니까 지난 2000년 4월에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감옥 들어가면서 아내한테 이혼까지 당했죠. 한 5년 정도 살고 2005년 5월에 가석방 되는데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자기가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 절도, 범죄로 눈을 돌립니다. 타겟은 젊은 여성들, 돈도 뺏고 이후에 성폭행까지 하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한 거죠. 이후 명병석은 치밀하게 행동했어요. 얘는 이미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월 9일 자신의 전혀 연고가 없는 수원에 가서 대포폰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 구로동으로 와서 천안 생활정보지 광고를 문의해요. 이때 하나상사라는 가짜 회사를 앞세우는데요. 서류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앞세우면 이제 지원하는 여성의 외모도 알 수 있고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적사항 가지고 카드 대출에 필요한 신원 서류까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정말 치밀하죠? 자, 이번에는 1월 10일 인천으로 갑니다. 부평에서 렌터카 빌렸고요. 다음 날인 11일 천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해둡니다. 그러다가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풍세면 가성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가 인접해서 위급할 경우 도주가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아직 한참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라 인적도 없고 시신을 유기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주유소에서 흉기와 테이프, 등유를 구입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구입하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여자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돈 뺏고 돈 없으면 대출받을 수 있게 신원정보 뺏고 이후에 시신은 그냥 불태워버리면 완벽해. 신원 확인도 못할 거야.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명병석은 근처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냈죠. 1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명병석의 그 하나 상사 공고를 보고 연락이 닿은 첫 번째 피해자가 표씨였어요. 천안 이마트에서 만났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분위기가 좀 편해지자 그녀를 차에 타게 합니다. 잠시 후 돌변한 명병석이 테이프로 손과 발을 결박했고요. 그녀를 납치한 채 미리 받은 풍세면 가속리로 이동합니다. 차 안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지는데요.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4시 피해자 표 씨를 뒤에 실은 채 그는 두 번째 피해자 송 씨를 만나러 갑니다. 목천 휴게소에서 그녀를 태우자마자 테이프로 손발을 결박했죠. 그리고 송 씨를 협박해서 신용카드 뺏고 대출까지 시도했지만 여기서 이제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답을 들으면서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더불어 사채 대출도 불가능했어요. 자, 그러자 자기가 생각해둔 모든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명병석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두 번째 피해자 송 씨에게 퍼부었죠. 그녀의 얼굴과 목을 테이프로 감았고요. 비닐봉지까지 씌워서 질식사시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보온포 대충 덮어서 인근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죠.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피해자 표 씨였어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명병석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미 다 받고 준비해둔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찌른 뒤 몸에 등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고가 있던 그 생활정보지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그녀의 몸 위로 던져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표 씨는 고통에 울부짖다가 잠시 후 쓰러지는데요.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한 명병석은 조용히 그곳을 떠났죠. 참 잔혹한 전말입니다. 참고로 앞서 경찰의 초기 추정과 달리 공범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명병석의 범죄만 해도 총 3건이에요. 표씨, 송씨, 그리고 앞서 탈출을 했던 박씨까지.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죄를 추적하던 경찰이 또 다른 사건을 밝혀냅니다. 2005년 12월 2일 오후, 명병석이 이번엔 경기도 안산의 한 영어학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한테 딸이 있는데 과외를 좀 시키고 싶다면서 상담을 요청했고요. 이때 상담사인 52세 윤 씨가 약속 장소로 나오게 돼요. 이번에도 그는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웠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았습니다. 밤 11시쯤 되자 미리 물색해둔 경기도 의왕 한 야산에다가 윤 씨를 데려가서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이후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은폐했고요. 와, 지금 수법이 계속 비슷한데 이렇게 확인된 살인만 4건이에요. 와, 연쇄살인인 거죠. 이거 만약 제때 잡지 못했다면요, 정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더 날뛰면서 전국 이곳저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녔을지 몰라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명병석, 너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돼 라는 판단을 내렸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까지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을까요? 명병석의 범행은 철저히 계산된 범죄였고 또 극단적으로 왜곡된 분노의 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별로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왜 그랬냐면 비슷한 시기 천안에서 4인조 연쇄 살인마 집단이 등장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선을 뺏기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거죠. 하지만 세상에 잊혀도 좋은 범죄는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기억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루게 된 거고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11월 19일 오후 4시 충청남도 천안의 경찰서로 중년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전날 밤에 회식을 갔는데 지금껏 연락이 닿질 않아요. 실종자는 52살의 김 씨였는데요. 당시 그는 충남 모 대학 천안 캠퍼스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날인 18일 날 퇴근 후에 동료들과 천안 시내에서 회식을 가졌고요. 술자리가 이어졌죠. 아내는 밤 늦도록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밤 10시 30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난데 동료 한 명이 너무 취했어. 집에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같이 자고 내일 집에 갈게. 사실 남편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던 편이라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2시까지도 연락이 전혀 닿질 않아요. 걱정이 된 아내는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했죠. 이때 한 동료가 말하길 전날 저녁 8시 반쯤 회식 다 끝내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분명 김 씨도 집에 가겠다며 주차장으로 걸어갔다고 했고요. 심지어 찜질방에 간 사람조차 없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순간 아내는 남편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정황입니다. 한편 이 신고를 접한 경찰들은 일동 긴장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 충청도 일대를 휩쓸고 있는 한 연쇄 강도 사건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잠깐 봐야 할 텐데요. 우선 8개월 전인 2005년 3월 6일입니다. 청원군 오창면 용두리에서 34살의 남성 최 씨가 강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밤 10시 30분쯤 최 씨가 외제차를 몰고 가던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요. 상황을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이어 뒷차에서 2명의 남성이 같이 내립니다. 이들이 곧장 최 씨에게 달려들었고 케이블 타이로 양손과 발을 결박한 후 그의 카드를 빼앗았어요. 인근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잔고가 없어 실패합니다. 최 씨는 안타깝게도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됐죠. 두 번째 범행은 강도 상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11일 후인 3월 17일이었는데 새벽 4시쯤이에요. 이번에도 외제차를 몰고 있던 피해자 민 씨가 천안시 쌍용동 한적한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경찰복을 입은 남성이 플래시봉을 들고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불신 검문이라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했죠. 그래서 민 씨가 순순히 차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그에게 달려듭니다. 또 이때 구석에 숨어있던 다른 범인도 칼을 들고 합세하더니 민 씨를 붙잡았어요. 다행히 민 씨가 막 저항을 하면서 이들과의 몸싸움 끝에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거든요. 이때 지갑을 뺏기고 칼에도 찔렸지만 그나마 목숨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범행은 시간이 좀 더 지나 8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앞서 실종된 김 씨 사건의 바로 이틀 전이었어요. 2005년 11월 16일인데 충남 보령시 미산면의 어떤 번듯한 가정집인데 여기 한 일당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가 KBS 6시 내 고향 제작진이래요. 취재차 인터뷰를 좀 하겠다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당시 이 집에는 28살의 이 씨와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집 안에 들어온 일당이 곧장 칼을 들이밀면서 이들의 카드를 빼앗았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목숨을 건졌어요. 자, 지금까지의 3가지 범행 수법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모두 흉기가 칼이었고요. 또 애초에 금품을 노린 범행이에요. 특히나 피해자들은 외제차를 타고 있거나 좀 번듯한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범인들은 범행 후에 그들의 카드를 훔쳐서 현금을 인출했고요. 그렇다면 CCTV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즉각 경찰이 확인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범인은 철저하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예리한 경찰은 이 모두가 동일 범임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범인 손등의 정맥 패턴 때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정맥의 패턴은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종종 신원 확인도 가능하다고 해요. 국가수가 3사건의 CCTV를 분석했고 얼굴은 모르겠지만 최소 손의 이 정맥 패턴을 통해 이들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렇게 충청도 일대를 돌고 있는 연쇄 강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자, 다시 앞서 실종된 김 씨 사건으로 돌아와서 김 씨 또한 고급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차도 사라진 상황이에요. 김 씨의 자택은 회식 장소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긴 한데요. 술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범인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사칭해서 김 씨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앞서 3번의 사건에서 범인들은 살인을 시도했었죠. 근데 그나마 뒤에 2번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김 씨 또한 지금 어떤 위협이 가해졌을 수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경찰은 그가 납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식 끝난 직후 8시 반부터 밤 10시 사이를 중심으로 인근에서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요. 당시 2005년 CCTV나 블랙박스가 주변에 잘 없으니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앞서 연쇄 사건에서 범인들은 항상 피해자의 카드를 뺏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실종된 김 씨의 카드가 쓰인 흔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경찰이 조만간 범인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한 채 언제라도 그 카드 인출 기록이 뜨기만 하면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편 띵동 계세요? 저녁 6시쯤이었는데요. 한 택시기사가 김 씨의 아파트를 방문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아내와 마주했죠.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택시기사가 제가 심부름을 왔어요. 그러면서 청첩장 하나를 주는 거예요. 웬 청첩장? 근데 봤는데 이미 날짜가 지난 청첩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 아내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남편이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11월 21일 오후 4시에 서부 역사 택시 승강장으로 나와. 현금 5천만 원 준비하고 아들 차량으로 와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건네줘, 여보. 급해서 그래. 미안해. 수상하죠. 너무 수상해. 아내는 즉각 이 메시지를 경찰에 알려줍니다. 경찰은 이걸 전달해준 택시 기사를 추적했지만 또 안타깝게 실패해요. 아파트에 CCTV가 없어서 인상착의조차 파악하지 못했죠. 이제 경찰은 범인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유인 작전을 계획하는데요. 일단 요구대로 돈가방 준비해두고 미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다가 아래는 가짜 돈, 위에는 진짜 돈 쌓아두고 또 이 안에 GPS 장치도 부착했어요. 대망의 11월 21일이 됐고 김 씨 아내가 돈가방을 들고 그 지정된 승강장에서 범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대에는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고요. 잠시 후부터 정말 긴장 속에 추적이 시작되는데요. 4시 5분쯤이었어요. 붕 하고는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돌연 등장합니다. 아내에게서 돈가방 줘라 받고 말없이 곧장 떠나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바로 그 뒤를 쫓았죠. 그런데 잠시 후 그 기사가 내린 곳은 천안시에 있는 한 설렁탕집이었습니다. 돈가방을 그 설렁탕집 카운터 주인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경찰들도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분위기를 살피면서 밥을 먹는 척 범인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돌연 이 식당 앞에 택시 한 대가 정차합니다. 택시 기사가 식당에 들어와서 카운터에서 가방을 넘겨봤더니 바로 이동해요. 경찰이 또 그걸 쫓아갔죠. 그리고 잠시 후 택시는 이번엔 복명동의 한 실내 포차 앞에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방은 그 식당 주인에게 맡겨졌습니다. 뒤따라온 형사들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고 다음의 상황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저녁 6시 40분 포장마차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주인이 받았고 경찰이 귀를 기울였죠. 예, 가방 받았어요. 지금 오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 가방을 찾으러 오는 범인의 전화일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긴장하면서 계속 기다리게 돼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고요. 이때 노련한 형사들은 범인들이 이미 잠복을 눈치챘고 도주했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돈가방을 전달받은 퀵서비스 기사, 식당 주인 2명, 택시 기사까지 신원 모조리 파악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신문했죠. 그런데 의외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전날 의뢰를 받은 것 뿐이래요. 수고비 2만 원에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만 해달라. 그냥 심부름처럼. 이런 진술만 하는 거예요. 경찰로서는 이거 지금 다 잡을 뻔했는데 너무도 허무하고 진이 빠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앞서 돈가방을 맡아준 설렁탕집 주인이 뜻밖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실 전날 범인들이 자기 식당에 와서 밥과 술을 즐겼대요. 그러다가 부탁을 좀 한 거죠. 이때 경찰이 사장님, 그럼 그때 먹은 술병 아직 있어요? 다행히도 범인들이 마셨던 소주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지문 채취했고 그렇게 마침내 범인의 정체가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43살의 김종인. 이미 전과가 오범이었어요. 기록을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조직폭력배 가담해서 패싸움 하고요. 이 일로 소년원에 수감이 되었죠.
성인이 된 후에도 강도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된 데다가 심지어 경찰한테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치사 복역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체가 밝혀지니까 이제 김종인을 찾아내면 될 텐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범죄자라 그런지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은 고사하고 집도 없어, 차도 없어, 카드도 없어, 그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놈 이거 어떻게 찾지? 수사의 난항을 겪던 중 경찰은 의외의 곳에서 단서를 찾아냅니다. 과거 김종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범칙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그 차량 소유주가 김종인 본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 여친을 찾아가서 김종인 만난 적 있냐, 어디 사는지 아냐, 행방을 물었어요. 근데 이 여자도 뭐 헤어진 지 오래라 모른대요. 그런데 경찰도 뭐 포기하려고 가려던 그때 전 여친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전에 그 사람이랑 같이 일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름이 특이했는데 이름이 라재영인가? 그랬어요. 라재영. 자, 누군지 알아보니까 김종인과 중학교 동창입니다. 둘은 2004년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라재영 역시 전과 5범이에요. 그럼 혹시 둘이 공범이 아닐까? 라는 의심에서 경찰이 그의 머그샷을 뽑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렁탕집 주인한테 보여줬죠. 뿐만 아니라 앞서 연쇄 사건 생존자들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들 모두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경찰은 조금씩 2인조 일당에게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 당시 지금 김종인은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어디서 찾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라재영을 먼저 추적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한편 경찰의 수사망이 가까워짐을 인지한 라재영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바로 배신을 해요. 자기의 친형을 통해서 김종인에 대한 정보를 흘린 거예요. 김종인 지금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종기 제거 수술을 받고 있어요. 이걸 이제 형한테 전하면서 경찰한테 흘러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은신처도 넘겨요. 근데 사실 라재영 입장에서는 경찰이 김종인을 뒤쫓는 사이에 자기의 도주 시간을 벌려고 전략을 세운 거죠. 어쨌든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12월 24일 병원에 있는 김종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은신처에 가봤더니 범행에 썼던 칼, 절단기, 케이블 타이가 막 몽땅 나와요. 또 추가로 명품 골프채와 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모두 납치된 김 씨의 것이었죠. 그렇게 김종인을 검거했는데 처음에는 범행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 안 했다는 거죠, 자기는. 근데 실종된 김 씨의 소지품이 떡하니 나오니까 마음이 급한 듯 변명을 해요. 그래, 맞다. 김 씨의 차량을 훔쳤다. 그런데 살인과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게다가 모든 책임을 라재영에게 돌렸죠. 라재영이 김 씨를 살해한 후 충청남도 아산시 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즉각 경찰이 그곳으로 달려갔고 해당 수로에서 실종됐던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얼굴과 오른쪽 팔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또 양손과 발목에 결박당한 흔적과 함께 목을 졸린 흔적도 선명히 남아 있었죠. 이렇게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김종인은 모든 죄를 라재영에게 떠넘겼잖아요. 그리고 시신의 위치도 말했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아주 비겁한 행태예요. 자, 지금 경찰 입장으로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재영을 검거해야만 했는데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벌어서 도주한 라재영은 그때부터 완전히 행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생활 반응 전혀 포착되지 않아요. 근데 경찰로서는 분명 어떤 꼬리가 있을 텐데 끝까지 매달렸죠. 그러고 보니까 그가 앞서 친형을 통해서 김종인이 어디에 있는지 은신처를 제보했었잖아요. 근데 핸드폰 사용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
어쩌면 형이 라제영이 은신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형의 휴대폰 위치를 막 추적해 봤거든요. 아니나 달라 경기도 안산의 한 원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기가 바로 은신처인 거예요. 경찰의 예상이 적중했죠. 2006년 2월 15일 경찰은 원룸을 급습했고 거기에 숨어있던 라제영을 검거했습니다.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체포됐을 당시 라제영의 손에는 중국어 교재가 들려 있었다고 해요.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조금만 늦어졌어도 어쩌면 영영 그를 검거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보니까 경찰관 허리띠, 검문용 플래시봉, 위조 차량 번호판이 발견돼요. 앞서 경찰 행세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게 다 증거인 거죠. 그렇게 라제영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라제영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내가 김종인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냐? 이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사건의 주범은 김종인이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억울하다는데요.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전에 둘이 어떻게 범행을 모의했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김종인과 라제영은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김종인은 인생이 하나도 풀리지 않던 힘든 시절이에요. 복역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횟집을 운영했지만 실패했고요. 이후 택시 운전, 공사판 전전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3년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상금 1억을 받아요. 근데 이 돈을 경륜 도박으로 그대로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륜 도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륜은 자전거 경주를 의미합니다. 마치 경마처럼 선수들이 이제 순위 경쟁을 벌이면서 사람들은 그 경기가 있기 전에 누가 우승할지에 돈을 베팅하는 시기예요. 국내에서는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으로 경마, 경륜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합법적이라는 말에 속아서 발을 들이셨다가는 전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분명 이것도 도박이니까요. 당시 김종인도 전 재산 잃고 거액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이혼까지 당합니다. 그런 와중에 라제영을 만난 거예요. 라제영은 김종인에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석재 납품업체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했어요. 근데 마가 낀 건지 김종인이 거기에 취직을 하자마자 회사가 경영난에 빠집니다. 직원들 월급이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두 사람은 그곳을 나오게 돼요. 모든 게 좀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범죄 본능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들이 계획한 건 강도살인이었습니다. 강도는 돈을 위해서였을 거고 또 두 사람 다 이미 감옥을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 피해자를 절대 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둘은 이런 목표를 가져요. 야, 우리 딱 10억만 하자. 이어 범행 무대는 충청도로 한정합니다. 왜 충청도냐? 일단 자기네들이 지리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좀 잘 되면 전국적으로 무대를 넓힐 생각이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죠. 특히나 충청도에 연고를 둔 돈 많은 부자들을 타겟으로 며칠간 그들을 주목했고 미행했고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 와중에 종종 취재진이나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어요. 일부러 접촉사고 내는 수법도 썼죠. 그렇게 지금까지 연쇄적으로 살인에 강도 다 저질러 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의 우정은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체포된 후부터 제가 범인이다, 얘가 범인이다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기 급급한 거죠. 의리는 개나 줘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과수 분석 결과 CCTV에서 현금을 인출한 그 정맥 패턴을 가진 사람은 김종인이었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김종인을 결국 주범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죠. 반면에 라제영은
그동안 경찰이 모르고 있던 또 다른 범죄 6건을 추가로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실종된 김 씨 사건까지 총 4건의 사건을 저지른 줄 알았는데 6건이 더 나온 거죠. 그 안에는 강도 살인 2건, 강도 상해 1건, 강도 살인 미수 1건, 특수절도 2건까지 경찰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라재영이 순순히 이렇게 자백을 했고 또 자기의 죄를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참작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 재판부가 김종인에게는 사형, 라재영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때 김종인이 왜 나만 사형이냐?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재영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김종인은 끝까지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돼요. 또 다른 반전이 벌어졌죠. 재판을 몇 주 앞둔 2007년 1월 초입니다. 천안경찰서로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김종인이 보낸 편지예요. 적힌 내용은 수사관님, 사실 드러나지 않은 살인이 더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세요. 이런 수법 영화에서도 몇 번 봤는데 범죄자들을 믿길 수도 있어요. 형사가 일단은 찾아갔죠. 뭐가 있다 하니까. 근데 김종인이 또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형사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담당 형사는 굴하지 않고 4일간 매일같이 김종인을 접견합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드디어 자백을 이끌어내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그 죽은 김씨 그거 제가 살해한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라재영이 추가로 자백한 게 몇 건이더라고? 6건인가? 그게 다는 아니겠죠? 김종인이 내뱉은 충격 고백은 뭐였냐면 추가 범죄가 12건 그리고 심지어 공범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공범이 누구냐? 그건 바로 김종인의 친형 김기훈과 이기준이란 사람까지 총 4명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자백을 듣던 경찰도 뒤통수가 얼얼했겠죠. 그 진술과 각각의 사건을 대조한 결과 자백은 모두 사실로 확인됩니다. 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갑자기 김종인이 왜 자백을 한 걸까요? 죄책감? 뒤늦은 후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유는요, 사실 라재영이 자기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게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범죄를 더 밝혀내서 라재영의 형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렇게 새롭게 드러난 사건과 공범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부터 또 챕터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연쇄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과정이 너무도 소름 돋습니다. 첫 범행, 앞서 3월 6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한 달 앞선 2월 15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충남 당진군에서 개 사육장을 하고 있던 53살의 김 씨였죠. 이 사육장 주인이 첫 타겟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동네에 로또 2등에 당첨됐다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종인과 라재영 두 사람이 경찰을 사칭해서 접근했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마실 거를 좀 내놓는 순간 핸드폰 충전기로 손과 발을 결박했고요. 당장 돈 내놔라. 너 로또 되지 않았냐? 협박합니다. 근데 김 씨는 완강했어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너무도 김종인이 화를 참지 못해서 개장수 사장의 머리를 둔기로 쳐서 살해합니다. 이후에 집을 뒤졌고 그때 찾은 금액은 겨우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로부터 10일 뒤인 2월 25일 충남 천안 백석동에서 34살의 이 씨가 외제차 볼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일당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고요. 그를 결박한 후 칼로 찔러 살해했죠. 근데 이 사람의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현금 4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일단은 챙겼죠. 그리고 이어서 3월에는 앞서 이야기한 연쇄 강도 사건 2건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를 좀 보면 이들의 원래 목적은 강도잖아요. 그리고 목표는 10억입니다. 근데 범인들 입장에서는
뭐 손에 쥔 것도 별로 없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몇 달간 두 사람은 계획을 잠시 변경하게 되는데요. 충청도를 벗어나서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로 가서 범행을 지속한 거예요. 동시에 좀 더 확실하게 피해자들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을 하기 위해 인원을 보충하게 되거든요. 이때 끌어들인 게 김종인의 친형, 56살의 김기훈이었죠. 김기훈은 과거에 사업 실패를 겪었고 또 이혼을 겪으면서 생활고가 심했어요. 그로 인해 두 딸마저 입양을 보내야 했고요. 그런 와중에 동생이 와서 형, 한탕 해서 우리 큰돈 벌자! 이 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김종인을 필두로 범죄 조직이 결성됐는데요. 2005년 4월 27일, 5월 5일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와 하남시에서 각각 57살의 김씨와 58살의 김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합니다. 이어 5월 17일 이번엔 서울 중랑구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했고요. 47살 주씨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주씨가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이 자기네들도 당황을 해서 돈을 챙기지 못하고 급히 도주하게 됩니다. 이제 약간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범인들은 범행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게 돼요. 어떤 방식이냐면 야, 이제 우리 슈퍼마켓 같은 거 가지 말자. 그냥 고급 주택가 아니면 과거처럼 그냥 차에다가 납치해가지고 우리 범행을 벌이자.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는 좀 비교적 더 부촌인 서울 송파구 성북구를 돌아다녔거든요. 5월 27일입니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외제차를 몰던 51살의 재미교포 유씨를 살해했어요. 범행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송파 성북구 여기를 이제 고급주택을 털기로 마음 먹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담벼락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집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범인들은 약 2달간 꼼꼼히 계획을 정비했고 결국에 이번엔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합니다. MBC PD에 경찰에 이번엔 가스 검침원까지 나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죠. 7월 1일 성북구 한 주택에서 이 방식을 썼고요. 피해자 이 씨가 칼에 찔립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해요. 이어 7월 17일, 지금 고작 16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송파구 석촌동의 고급 주택에 들어가서 58살의 최 씨를 또 살해합니다. 이어 그의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280만 원을 인출했죠. 이 사건까지가 형 김기훈의 마지막 범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이때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조직에서 빠지게 돼요. 이로 인해 4달간 범행은 중단되었고요. 그런데 얼마 후 라제형이 새 멤버를 충원하게 됩니다. 공사장에서 알게 된 53살의 이기준이었는데 다시 3인조가 결성된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역할을 분담해요. 동시에 자기들한테 좀 더 익숙한 충청남도로 돌아갔고요. 앞서 언급한 보령시 살인미수 사건, 김씨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니까요. 오늘 영상 가장 맨 처음에 등장한 김씨. 김씨를 살해한 11월 18일부터 김종인이 체포된 12월 24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인데 이때 살인미수, 인질강도, 특수상해까지 총 3건의 범행을 더 저질렀더라고요. 아니 이걸 경찰이 다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렇게 사회 어딘가에서 이런 악한 범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너무 소름 돋아요. 최종적으로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정리해보면 살인이 9건, 인질강도 1건, 강도상해 2건, 강도미수 1건, 특수절도 1건, 총 18건입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죽은 사람이 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죠. 범행을 계속 해왔는데 실제 범인들이 뺏은 현금 다 합쳐보면요. 고작 한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계속 실패를 했는데도 왜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살인을 계속했을까요? 이 질문에 한 전문가가 소름 돋는 답변을 내놓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살인 자체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라고 분석하게 돼요. 와, 그러니까 살인도 그들에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모든 추가 자백이 나온 이후 주범 김종인은 여전히 사형, 또 라재영과 김기훈, 그 형 김기훈은 무기징역, 마지막으로 추가된 이기준은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김종인이 여전히 제일 센 선고를 받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반전이 또 있습니다. 2007년 2월 25일이었는데 감옥에 있던 김종인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3월 3일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평소 그가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결국 그는 뇌사 상태다 보니까 장기를 기증한 후 사망 처리되었죠. 천안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어요. 사실 김종인이 추가 살인을 자백했잖아요. 근데 그때 담당 형사한테 자기가 털어놓을 이야기가 더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재판이 다 끝난 후에 나를 찾아와라 라고 말했었는데 그 진실을 묻은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과연 그가 아직 말하지 못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현재까지 추가로 밝혀진 범행은 없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어째서인지 여전히 찝찝함이 남는 천안 연쇄 살인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